조선 별난사. 유례 없는 잔혹한 결말을 맞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은 순조 11년인 1811년에 홍경래, 우군칙 등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입니다. 조선 후기 봉건사회는 17, 18세기에 이르러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토지견병의 확산과 지주전호제의 발달과 이양법 이모작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해가 촉진되었고 다수의 영세 소농민들과 유민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유민층들과 평안도 지방에서 널리 존재하던 광산 노동자들이 결합돼 정부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평민 지식인과 몰락 양반층의 주도하에 발생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당시 많은 농민들은 광산에 가서 금은을 채굴하는 것으로 생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농본 국가인 조선에서는 상공업을 말업이라고 천시하며 농민들이 농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지만 농민층이 분해되면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다수의 유민층과 광산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홍경래는 본관은 남양으로 정조 22년인 1798년에 과거 시험에 낙방하며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과 외척 세도 정치하에 여러 모순의 불만을 품고 과거를 단념한 채 병서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과거를 단념하기는 했으나 경서에 대한 일정한 이해 기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감록 등의 비길 이후 풍수 사상에도 일정한 이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홍경래는 풍수를 내세워 각지를 전전하며 당시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는데 이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몰락 양반 유랑 지식인들과 결합해 10여 년간 조직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홍경래 등은 가산군 다복동에 기지를 정하고 광산 노동자 등으로 부대를 조직해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우군칙 곽산 출신으로 진사였던 김창씨와 가산역의 관리로 대청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 이희저 등과 함께 제1부를 구성하고 토호 향리 상인 등을 끌어들여 중요 지방과 도시들의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한편으로 운산 촛대봉 밑에 광산을 열고 광산 노동자 빈농, 유민들을 끌어들여 봉기군의 주력 부대로 삼았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본래 12월 20일에 거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7일부터 말 타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사람들이 집결해 소란을 일으켜 거사일이 선천군의 부사 김익순에게 발각되어 12월 18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날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상황을 미뤄볼 때 1809년의 심각한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 연이은 1810년의 흉년과 유랑민의 급증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1809년 흉년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기근이었는데 순조 즉위 이후 순조 8년까지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나 이 시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망치면서 전국을 휩쓰는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먹고 살 방도를 상실한 농민들은 도적으로 변모했고 이들에 대한 처리가 조정의 또 다른 고민거리였는데 조정에서는 구황책을 통해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순조는 11월에 전교에 진열에 필요한 물자를 따지지 말고 바로 지급해 구황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등 각 지역별로 신속하게 구황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황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처지는 쉽게 개선되지 못했는데 광주 목사 송지겸 등이 연명해 12월 상소한 내용에 따르면 금년의 기근이 100년 이래 최악의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12월 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809년 청가경 14년 광주 목사 송지겸 등이 흉년의 실상을 연명하여 상소한 내용. 호남의 기근은 을병년이 가장 극심했다고 일컫고 있는데 고로들에게 들으니 모두들 금년의 흉황이 을병년보다 더 극심한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내에 진폐된 전지가 거의 10분의 7, 8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전은 을의 것 표제에 넣지 않고 있으니 조가에서 또한 어떻게 한결같이 전체가 흉년임을 갖추어 알 수 있겠습니까? 백성 가운데 항산이 있는 자가 지극히 적은데 지금은 항산이 있는 집도 한결같이 부황이 들어 조석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 더구나 항산이 없는 백성들이야 어떻게 내년까지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무를 베어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시각을 연장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정리를 떠나 각기 살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미는 자식을 버리고 남편은 아내와 결별하였으므로 길바닥에는 쓰러져 죽은 시체가 잇따르고 떠도는 거린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흩어져 사방으로 갈 것입니다만 사경박도 기근이 똑같으니 또한 어딜 간들 잠시나마 목숨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내의 토지 중 10중 7, 8은 버려진 상태로서 백성들도 모두 굶어 죽을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폭적인 세금의 경감 없이는 농민들이 버텨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조 10년인 1810년 시점에서 수원, 광주, 경기 3남 지역에 대한 진일 보고를 보면 굶주린 기민의 수만 800만을 넘어가고 있으니 당시 식량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09년의 기근과 식량 비축이 떨어진 보릿고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식량 위기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점을 감안해도 이러한 숫자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거사 6개월 전에 있었던 황해도의 곡산 밀란 역시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곡산 부사 박종신이 창고에 곡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색들을 모두 오게 가두자 주민 수백 명이 몽둥이를 들고 동원에 돌입하여 관노를 때려눕히고 부사의 병부와 인신을 빼앗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토착민도 수령을 징치할 수 있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파견된 안핵사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면 저항할 수 있으며 도내에 통문을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홍경래의 난에 일정한 자극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홍경래 난의 전개 12월 18일 다복동에 모인 500여 명의 반군들은 경문을 낭독하고 거병식을 마친 뒤 남진군과 북진군으로 나뉘어 출병했습니다. 홍경래가 이끌고 홍총각이 선봉장이 된 남진군은 가산관할을 공격해 군수를 살해하고 무기를 수습했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날 꼬박 하루를 행진해 가산의 동남쪽 박천군에 도착해 기병 40여 명, 보병 5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처자와 노모를 버려둔 채 인근 서운사에 숨어있던 군수 임성고는 노모의 구금 소식을 듣고 항복했습니다. 남진군은 원래 박천을 점령한 뒤 영변부를 공격하고 이어서 안주를 함락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지도부 내부에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안주 병영의 집사 김대린 이인배 등이 안주를 먼저 치자고 주장했으나 모사 우군 측이 애초 계획대로 영변을 치고 안주를 칠 것을 주장해 우군 측의 의견이 결국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김대린 등이 난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홍경래를 죽이고 공을 세우자는 생각으로 칼을 휘둘러 홍경래를 쳤습니다. 홍경래가 이를 피하고 김대리는 자결하고 이인배도 함께 죽었는데 이 때문에 남진군은 진공을 일시 늦추고 다복동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총각이 이끄는 남진군의 선봉부대 300여 명이 3일 뒤인 24일 밤 박천 송림리에 도착했고 홍경래 우군 측도 이어서 군병 500여 명을 이끌고 회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 안주성의 목사 조종영과 영변부사 오연상이 내응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면서 안주와 영변이 안정되었습니다. 안주성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남진군의 일부는 박천과 태천 남창에 이르러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25일 밤 좌수 김윤회 등의 환영을 받으며 태천성을 접수했습니다. 남진군은 갈마천과 고성진에서 군량을 날라와 진공을 준비하고 28일에는 안주성 북쪽 송림에 진을 쳤습니다. 한편 부원수 김사용을 중심으로 선봉장 이재초, 모사 김창시 등이 이끄는 북진군은 18일 밤에 곽산군을 점령했고 19일 점심때쯤 좌수 김희천 등의 내응과 협력으로 정주성에 무혈입성했습니다. 이후 북진군은 24일 선천을 함락시켰고 다음날 선천부사 김익순의 항복을 받아냈으며 28일에는 부대를 2개로 나눠 1부대는 철산군으로 2부대는 구성군으로 각각 진격했습니다. 구성으로 간 2부대는 부사 조은석의 저항을 받기도 했으나 철산으로 간 부대는 내부의 향인 무임층의 협조로 저항 없이 철산을 장악했습니다. 이어 김사용은 곽산, 선천, 철산에 이어 용골산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무풍지대를 달리는 듯 했지만 의주의 회군천 전투에서 의병장 김견신이 이끄는 관군과의 접전에서 패해 용천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성부 진입에 실패한 제2부대는 정주성에 합세했고 이때부터 1월 17일 김사용이 이끄는 북진군 제1부대가 합류할 때까지 관군은 곽산 전투, 사송야 전투 등에서 차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응. 조정에서는 난이 발생한 지 6일째 되어 본격적으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순조는 정만석을 관서의무사로 임명한 뒤 유시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유시문을 보면 당시 홍경래의 난에 대한 순조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방향 등이 담겨 있는데 순조는 일단 이 난이 흉년에 시달린 빈민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황건적의 무리로 파악해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들에게 현상금을 걸면서 적당들을 쳐부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에서도 여전히 상황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영부사 이시수는 관서의 적변은 남의 농작물을 훔치는 도적에 불과해 며칠 내에 소탕될 것이라는 안이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좌의정 김재찬은 양서에만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대호군 박종경 역시 경군을 징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순조는 박종경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호원을 양서순무사로 삼고 박기풍을 중군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홍경래의 난의 상황을 매우 급박하게 받아들였으나 군대를 즉각 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기보다는 일부 정예군사만 파견한 뒤 현지의 의병들과 합세해서 홍경래를 토벌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시 조정군의 군기가 엄하지 못해 일부는 출병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진행되면서 헛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원래 순조는 심약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불면증과 식욕부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경래의 난이 한창 진행되던 1812년 저녁에 갑자기 국왕의 사망설로 짐작되는 헛소문이 도성에 떠돌아 온 성안이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는 순조의 허약한 건강과 홍경래의 난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편 안주성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 홍경래군은 정주성으로 퇴각해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관군은 공성작전을 전개했으나 반군의 저항이 강하고 추위도 심해 공략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관군의 약탈로 민심이 반군 쪽으로 돌아서면서 공성전은 더욱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군의 기강은 극히 문란해서 백성들은 반군에게 의지하고 지원해 낮에는 관군의 동태를 알려주고 밤에는 군량을 날라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군도 점차 전열을 정비해갔으며 반란군들은 전선 확대의 한계를 느끼고 점차 정주성 주변으로 결집하면서 양자의 대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서 정주성 주변의 대치는 점차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는데 관군은 최대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주성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홍경래의 난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홍경래가 주모자라는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난이 진행되고 반란군의 포로를 확보하면서 비로소 난의 지도부의 정확한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경래가 지도자였고 김창시, 우군칙 등이 모사가 되었으며 이들이 반란의 성공 가능성을 선전하면서 이의저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초반 인원을 모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지구전으로 양상이 변해가면서 조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관군의 총수는 8,329명으로 성안의 반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혹독한 추위와 질병, 인근 주민들의 적대적인 태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안의 반군은 난의 초기와 달리 인근에서 모인 농민군으로 구성되어 저항이 완강했습니다. 3월에 들어서는 오히려 반군이 공세를 펴기도 했는데 3월 8일 홍경래는 성을 지키고 우군칙 홍총각 등이 군사 500여 명을 이끌고 새벽에 서북문으로 나가 함종부사 윤흥렬과 의병장 허항의 진을 기습했습니다. 갑작스런 반군의 화공에 갈피를 못 잡고 관군 70명이 사살되고 137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이런 공세 작전은 간헐적 성공만 거두었으며 허황 김견신 최신엽과 같은 의병장들의 맹활약에 반군의 피해가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군이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하면서 야전에서는 관군의 우세가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반란군의 숫자가 수천에 이르렀지만 조직력이 부족해 관군의 화력을 당해내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관군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참전한 의병장들의 활약도 홍경래군에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주 출신의 김견신은 일찍부터 백마산성 등에서 맹활약을 했고 정주성 전투에서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었으며
의병장의왕은 용천에서 적을 기습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반란군의 배치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견신은 일찍부터 군사를 모집해 초반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반란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예봉을 꺾는 데 성공했는데 조정은 이들의 용기를 치하하고 이들에게 포상을 베풀어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식량이 고갈되어 소, 닭, 돼지, 개 등을 모조리 잡아먹고 말까지 잡아먹어 10여 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부는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3월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굶주린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홍경래 난의 결말과 그 영향. 4월에 들어서 관군은 공성을 재개했으며 4월 3일부터는 성 밑으로 땅굴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6일간의 땅굴 파기 작업 끝에 성 밑에 도달한 뒤 4월 18일 밤 북장대 밑에 1711근의 화약을 폭발시키고 성이 무너진 틈을 타 일시에 반군을 제압했습니다. 홍경래는 1812년 4월 19일 관군에게 정주성이 함락될 때 끝까지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전사했는데 그의 시신은 참수된 뒤 군대를 일으켜 반역한 우두머리라는 죄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좌 처벌 강도도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홍경래의 아내 최씨는 성이 함락된 이후 체포되어 참수형에 처해진 뒤 거리에 목이 내걸렸습니다. 다른 지도자들 역시 모두 사로잡혀 처형됐는데 김사용은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전사했고 이희저 역시 저항 중에 관군의 의병 함희영한테 살해되었으며 양시위는 저항하다 붙잡혀 바로 참수되었습니다. 우군칙과 홍총각은 도주하다 관군에게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된 뒤 참수되었으며 김창신은 도주했다 조문명에게 살해되었고 박성간, 박성신 형제는 도주하다 관군에게 붙잡혀 한양에서 참수됐습니다. 반군에 가담한 농민들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잔혹했는데 정주성에서 체포된 2983명 중에 10세 이하의 남아 224명과 여자 842명을 제외한 1917명은 4월 23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와 여인들도 모두 노비로 전락했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당시 조선에서 공노비는 몇 년 전에 혁파되었으니 공신들의 사노비로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 처사가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는 이후 난해 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을 논공행상할 때 비변사의 요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순조실록 16권 순조 12년 6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812년 청가경 17년 비국에서 출정한 사람의 공죄를 가려 아뢰고 종사관 장관 등의 별단을 올리다. 무릇 정주성 안에 있는 적을 비록 마땅히 남김없이 진멸하여야 하나 위협에 못 이겨 따른 무리를 다스리지 않음은 성왕의 대덕이며 항복한 자를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병가의 지극한 경계입니다. 더군다나 전후의 유름에서 전쟁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다칠까 염려하여 반드시 임석에서 굽어 보호하실 생각을 하셨으니 덕이가 미친 곳은 봄날처럼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이 함락되던 날 투항한 군졸 2000명을 모두 처참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구중에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본받는 것이겠습니까? 역시 불량한 무리를 규화시키는 뜻도 아니니 순무 중군 유효원은 마땅히 삭직하여 공과 죄가 서로 가리워지지 않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유교 이념에 충실했던 조선은 반란이나 밀란이 발생하면 주동자와 핵심 가담자는 일벌백계로 죽이지만 단순 가담자인 지역민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종 시기에 제1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때까지 지켜졌는데 이 원칙이 정작 홍경래의 난 때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평안도의 지방 소고군 다수가 반군에 가담해 남은 관군의 사졸들은 훈련도가 너무 낮아 순무영이 전적으로 도맡았는데 이들의 숙련도와 감투 정신은 조선 최고였지만 민사작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긴급 파병된 중앙군이 평안도 칼바람 아래 타령이 상습인 지방병들의 목을 매달아가며 토벌을 진행하니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반군은 완전히 악에 받쳐버렸습니다. 특히 정주성 공성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관군의 민간인들에 대한 잔혹행위가 심했는데 관군 병사들이 주민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것을 관군 지휘부에서 통제하지 않아 약탈과 학살이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군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지게 된 주민들이
반군과 함께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되면서 공성전이 예상외로 3달이나 진행됨에 따라 관군의 피해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관군들 역시 악에 받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야지에서 격파 후 와해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 포위당하고 있어 피할 길도 없었고, 결국 조선주 유례 없는 잔혹한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이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 사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농민들의 저항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전개된 일련의 난들은 조직과 규모 면에서 보다 크고 광범위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습니다. 이 중에서 홍경래의 난의 뒤를 이은 황해민란, 제주민란 등이 순조 정권의 무기력과 정통성의 위기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며 19세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농민 반란의 선구적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 홍경래 난은 인근 지역의 벌혈 가문과 부유층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정복일, 정경행, 정성한 등 인근의 거족과 충신의 후손들이 이들을 대거 지원하고 있었고, 반군 지도부 중에서도 이의저, 우군 측은 부유층에 속했습니다. 한편으로 임상옥, 홍득주 등의 상인들은 관군의 편에 섰는데, 이것은 난 진압 이후 이 지역 상권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유례없는 잔혹한 결말을 맞은 홍경래의 난이었습니다.